김유정 의원님. 네. 어제 뭐 뉴라이트가 뭔지 모른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자랑입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작년에만 해도 킬러 문항에 대해서 그 운운하면서 수능 얼마 전에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게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를 우리가 떠올리면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대통령님께 많이 배웁니다. 그렇게 열심히 알고 뭐든지 다 아는 분이 어떻게 뉴라이트를 몰라요. 설사 100번 양보해서 몰랐다 쳐요. 그러면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계기로 해서 전 국민이 와글와글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뉴라이트 인사만 쪽집게처럼 뽑아가지고 인사를 합니까? 임명을 합니까? 그런데 어제 답변은 또 나는 잘 모르고 김영석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인데 부처에서 대체적으로 1순위로 추천한 사람을 대체로 임명했다. 보는 거는 두 가지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업무에 대한 역량이 있는지만 본다. 이런 헛소리를 막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뉴라이트가 진보적 우파인지 뭔지 모르지만 개념도 뭐 다 조금 다른 것 같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똑같이 김영석 관장이 했었어요. 그 인터뷰를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과거 운동권에서 활동하다가 우파로 전향한 사람들 일컫는 말인데 진보적 우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대통령도 어제. 그래서 짜고 지금 나왔나 싶기도 한데 본인이 그렇게 지적 호기심이 뛰어나서 일일이 수능의 킬러 문항까지를 염려할 정도였다면 그조차도 지금 다 도루묵 됐잖아요. 불수능으로. 그런데 그러면은 야 뉴라이트가 뭔데 이렇게 시끄럽냐. 내가 모르고 임명을 했는데 국민들이 왜 이렇게 비판하고 야당도 들고 일어났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애지중지하는 김태효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태효는 나와서 대통령은 몰라요. 너무 순수해서 모르는 겁니까, 뉴라이트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서로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국민을 농락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르는 대통령이 어떻게 뉴라이트 인사들만 쪽쪽 집어서 어제 김문수 노동부 장관 임명 제가 한 것까지를 활용점정으로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까? 그러면서 내 책임은 아니라고 또 책임을 전가하고 있잖아요. 그럼 누가 인사했어요? 김태효 차장이 인사했어요? 누가 인사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볼 수 없는 너무 무책임한 얘기들을 늘어놨고 뉴라이트 인사를 모르고 인사를 했다는 말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 이야기를 했고 뭣도 모르면서 인사를 했다면 반성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내년에 90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무슨 사심이 있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정부를 향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날선 비판을 하겠습니까?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이 잘못된 역사인식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될 책무가 있다고 당신이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광복회를 향해서 예산도 삭감하고 다른 공법단체 만들면 되지 이렇게 또 겁박 협박하고 있는 게 대통령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적 우파 이 표현이 저는 저절로 그냥 나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뉴라이트 관련해서 분명히 질문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피해 나가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신인규 대표님, 네. 진보적 우파는 무슨 뜻입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이 그 전당대회를 할 때요, 그 걸어놨던 문구가 진보의 보수인가요? 보수의 진보인가요? 아, 그래요? 그런 문구를 써놨어요. 저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지금 그 용어 자체가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수에 대한 철학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사람들이 보수에 오다 보니까 보수 진보를 막 뒤섞어 놓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보수 진보 개념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뉴라이트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대통령이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 뉴라이트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뉴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은 대한민국 헌법이 허용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뉴라이트라고 부르는 건데 대통령이 그걸 모른다? 아니 우리 정원이 TV에서도 몇십 번을 저도 여기 와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국민들이 다 아는 내용을 대통령도 모른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지적 게으름이고요. 무식한 거, 그러니까 무지한 거, 그 무식 자체가 대통령은 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죄값을 물어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배우는 자리도 아니고요. 일하는 자리입니다. 본인이 무식하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으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고 더 이상 그 자리에 본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어제 스스로 자백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자격이 없다.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뉴라이트 역사관에 대해서 어제 이제 다 이 정도 보도됐으면은 몰랐다라고 본인이 부인할 수 없잖아요. 이제는 알았을 텐데 이제라도 알았으면은 그 인사들 다 즉각적으로 인사 철회하고 시정해야 됩니다. 근데 시정 안 할 거거든요. 뭐 오기로 안 하든 고집으로 안 하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안 할 텐데 안 한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들의 역사관, 그 반헌법적이고 반역사관에 우리나라에 반하는 역사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뜻을 같이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진보적 우파 마치 꼭 왼쪽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김종욱 원장님. 그러니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모난 세모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뉴라이트는 뉴 친일파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역사관과 똑같아요. 실제로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전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우리 역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전 일단 또 하나는 이 뉴라이트들은 북한하고 입장이 똑같습니다. 북한도요. 소위 이 자기 나라의 건국을 1948년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극자와 극우는 통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무엇을 위해 복무하는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면서 일본을 좋게 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겠죠. 아니라면 그냥 일본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대통령도 가장 문제가 많은 게 본인이 잘 모른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볼 때 거의 뉴라이트의 거두예요. 말한 거 보면. 작년 광복절 경축사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다라고 본인이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뉴라이트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독립운동은 건국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건국을 하기 위해서 한 운동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건국에 도움은 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건국을 한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승만 기념관 건립과 관련해서도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운동은 건국운동이었다. 그다음에 올 7월 자유총연맹 70년에 참석해서도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이 땅에 자유의 가치를 심고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셨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가 뉴라이트가 내내 하고 있는 얘기인 거고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작성해서 올린 인간은 뉴라이트고요. 대통령이 이걸 모르고 얘기했다면 진짜 문제가 많은 것이고 알고 얘기했다면 어제 국민들한테 거짓말한 거고 그러면 제가 볼 때 국민한테 거짓말한 대통령이거나 아니면 친일파의 입장을 모르면서 대변해준 대통령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다. 전 이건 반헌법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밖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뉴라이트 관련해서 짧게만 보강하면요. 뉴라이트 인사들 보십시오. 다 이분들 주사파 출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사파들이 옛날에 김일성 수령체제를 떠받들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수로 기어들어와가지고 주사파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이제는 친일로 바꿔놓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주사파들이 들어와서 과거에는 북한 김일성 체제 추종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일본 체제를 추종하면서 위에 그 모양만 바꿔 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사파의 보수 변절 버전이다. 저렇게 봅니다. 그러면 어제 대통령의 설명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반국가 세력이 뭡니까? 라고 경향신문 박승모 기자가 딱 질문을 하니까 짧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뭐 국가 기밀을 유출하고 뭘 어쩌고 막 얘기하더니 갑자기 6.25로 갔어요. 6.25 때 종북 세력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다 반국가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반국가 세력이죠. 그러면 반국가 세력을 공직에 임명을 하고 장관에 임명을 해서 지금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하고 있는 대통령은 무슨 세력입니까? 제가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어제 그 질문한 기자가 경향신문 누구라고요? 박승봉 기자. 유일하게 지금 이제 진보 언론에서 한 명 기회를 준 거거든요. 저는 어제 이제 이따가 기자회견에 기자들 문제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그 기자 한 명 제대로 질문합니다. 예. 질문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따가 한번 그건 살펴보기로 하고 뉴라이트 관련해서는 하여튼 뭐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르면서 내가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뉴라이트가 뭔지 좀 제대로 알아야겠다 싶어서 오늘 2부에서 지난번에 우리 8월 15일 광복절 날 출연하셔가지고 우리한테 많은 울림과 가르침을 주신 분이죠.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 관장님 모시고 뉴라이트는 뭔지 한번 좀 제대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여러분 많이 기대를 해 주시고요. 아까 김종국 원장님께서 어제 기자회견 윤석열 거짓말 얘기했는데 이거 한번 좀 따져봅시다. 이런 걸 좀 기다렸다가 물어봐야지 말이야. 의료 대란 이야기하는데 뭐요? 현장을 가보라고. 그러면서 나는 현장을 많이 가봤다고. 언제?
뭐 암행감찰 갔어요? 최근 의료 대란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현장 찾았다는 뉴스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일정 없었어요. 거짓말 아닙니까? 어디다 대고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의대 증원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는 그런 분들의 주장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의료 현장을 한번 가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의 이 종합병원들 이런 데 좀 가보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일단 비상진료 이 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뭐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 현장에 우리 의사, 간호사 또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뛰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뭐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의료 현장을 많이 가봤습니다. 지역 종합병원이라든지 또는 뭐 전문병원이라든지 또 뭐 상급 병원이라든지 많이 다녀봤습니다만은 뭐 실망스러운 분들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의사 간호사 분들이 자기의 그 직책에 정말 헌신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언제 가봤다는 거예요? 언제? 아니 저거는 뭐 말이 논리적으로도 안 맞기 때문에 비판하면 끝이 없지만은 헌신적인 의료진을 병원을 떠나가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그 본인이 지금 다 이 의료 붕괴 사태를 초래한 주범 아닙니까? 근데 그래놓고서는 현장에 가봐라? 현장에 가볼 것도 없는 게 지금 이 사실들이 제보로 기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요 하루에도 몇십 개의 기사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초래해놓고 저렇게 뻔뻔한 얘기를 국민 앞에 와서 거짓말을 한다? 저게 사람입니까? 저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본인 때문에? 저는요, 이게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인간의 존엄에 관한 문제고요. 정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존엄이 짓밟히고 있어요. 그런데도 분노하지 않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분노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을 의료 현장에서 다 내쫓아버리고 그러고 나서도 의료 현장이 잘 들어가고 있다? 이런 거짓말을 어떻게 국민 앞에 바로 들통날 거짓말을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아닌 거죠. 제가 볼 때는. 저거를 언제 가봤냐라고 물어보면 옛날에 검사 시절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마치 말 처음에 나왔을 때는 현장을 가보면 잘 알 거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건 누가 들어도 의료 대란 이후에 가봤다는 얘기로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정을 보면 한 번도 의료 현장 찾은 일정이 없어요. 이제 그걸 확인해 준 데가 있습니다. 이제 MBC가 확인해 줬는데 예. 4월 달에 6번인가 갔대요. 4월 4월에. 달에. 근데 그 이후에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란이 발생한 건 그 이후부터 이게 누적이 되니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본인이 가보지 않아놓고 가보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더 웃긴 건 비상체계가 잘 돌아가고 있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체계를 왜 만들었습니까? 말도 안 되게 선거용으로 갑자기 의대정원 들고 나와서 2,000명 얘기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소위 예를 들면 비상의료체계를 작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놓고 한덕수 국무총리 뭐라 그랬습니까? 이 의료 대란이 발생하니까 간호사법 통과시켜달라고 또 호소를 해요. 제가 볼 때는. 간호사법 왜 거부했습니까? 간호사법 통과시키면 의료체계 붕괴된다고 얘기해서 거부권 행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웃긴 인간들이에요. 그때는 간호사법 통과시키지 말라고 거부권 행사한 이유가 의료체계가 붕괴된다고 얘기했다가 자기 말에 의해서 지금 그러니까 의대정원 2,000명 말에 의해서 의료체계가 붕괴돼서 비상체계가 작동하고 있으니까는 총리는 국회에다가 제발 부탁인데 간호사법 통과시켜달라고 호소를 하는 상황이고 본인은 한 번도 최근에 안 가봤으면서 무슨 예를 들면 병원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니까요. 전공이 13,531명 중에서 지금 1,186명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8.8% 남아있어요.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응급실 안 돌아가죠. 병원도 안 돌아가죠. 수술방 절반이 닫혔습니다. 수술 지금 3분의 1 이상이 지금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술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수술을 못하고 때를 놓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기자가 그거 질문을 했더니 하는 얘기가 너 가봤어?
너 가봤냐고, 가보라니까 이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조폭입니까? 기자한테 그렇게 얘기하게? 아니, 본인이 가봤으면 제가. 마음을, 진심을 다해서 슬퍼하거나 그 문제를 손발을 벗고 해결하는 노력을 해봤으면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내버려 뒀잖아요. 하물며 국민의힘 당대표, 집권여당 당대표가 이것 좀 바꿉시다고 얘기했더니 웃기지 마. 뭘 바꿔? 내 말이 맞아. 라고 얘기했던 양반이 기자의 말 한마디에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볼 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아집, 저희 검찰총장 시절에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진 총장의 말 한마디에 대해서 누구도 대들지 마. 거기 하필이면 기자 라브레이가 그런 얘기를 했으니 이것도 또 너무나 화가 났겠죠. 저는 이 정도 상황이라면 대통령 스스로가 소위 국민을 대의해서 국가를 통치할 생각이 없다. 소수 또는 본인들의 일가족을 위해서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선언을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김유정 의원님. 저는 그 전에 MB는 네. 자기가 해보기라도 했으니까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건 또 정주영 회장 뭐 그걸 배워서 한 거죠. 네. 해봤죠? 해봤어? 네. 해봤냐고 뭐 이거. 맞아요. 근데 여기는 해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가보지도 않고 가봤냐고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진짜 거짓말 엄청 하더라고요. 가봤냐.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일보 기자가 의료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지금 대통령의 메시지와 국민들이 체감하는 게 차이가 있는데 이게 문제 없는 거냐 이런 취지였거든요. 질문의 요지가. 그런데 대통령이 한마디로 문제 없다 이거였고 당정 갈등도 문제 없고 소통 잘하고 있다. 최상병 특검도 국회 청문회 보니까 뭐 외압 없는 걸로 다 드러나지 않았어. 문제 없잖아. 공수처 수사 잘하고 있잖아. 경찰도 잘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순전히 답변이 다 거짓말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의대 이 증언과 어제 대통령의 답변에 대해서 근원적인 몇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의사 숫자가 없어가지고 의료 체계가 문제가 되니까 2,000명 늘려야 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공의들 싹 다 빠져나간 응급실이나 병원에서 비상체계가 가동해서 잘 돌아간다며요. 그럼 의사 숫자를 왜 늘려요? 없어도 잘 돌아간다며요. 그러면 근원적으로 우리가 물어봐야죠.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뭐가 문제여서 2,000명 굳이 이렇게 2,000명을 늘리려고 했는지 물어봐야 되고 두 번째는 개혁에는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리고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다. 뭐 쉬운 길이 아니지만 갈 거야.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동안. 그런데 고통과 저항뿐만이 아니고 국민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어요. 이 의료체계가 붕괴가 돼가지고 국민들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이제 임계치에 다다른 거 아닙니까? 당직 서고 있는 응급실의 의사들이 약을 먹어가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공이 없어? 그러면 전문의하고 그 간호사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지. 전문의 중심으로 가면 되지.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면 전문의는 그냥 나오나요? 전공의가 전문의 되는 거잖아요. 과정 거쳐서. 그러니까 본인이 던진 2,000명이라는 의대 증원 숫자 그거 하나 때문에 이게 이렇게까지 일이 심각하게 돌아가는데도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국민들과는 완전히 딴 세상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제가 진짜 황당했던 건 이겁니다. 의대 증원을 왜 한다고 했어요? 필수 의료가 지금 붕괴 직전이고 문제가 있고 지역 의료가 문제니까 그것들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의대 증원합니다. 2,000명. 그리고 고집 피우면서 근거도 못 대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의대 증원은 완료가 됐으니까 필수 의료 등 정책 부분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지. 정말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 필수 의료 체계 때문에 증원을 한다고 해놓고 증원은 끝났으니까 이제 필수 의료로 가봐야지. 저는 대통령이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고 얘기를 하는 건지 2,000명에 대한 근거도 못 대면서 4월 1일 날 만우절날 낸 담화문 읽어보고 얘기해. 내가 말했지. 이렇게 지금 윽박 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확한 해법과 답변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어제 국민을 정말 2시간 넘게 농락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요거 제가 딱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저 대통령의 거의 뇌피셜이거든요. 근데 뇌피셜도 아니고 이제는 거의 술피셜이에요. 거의 알코올에 뇌가 다 감염돼가지고 절여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저 진단에 대해서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더 할 말이 없을걸요. 첫 번째, 본인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도 심각하대요. 본인의 하수인, 본인의 쫄자도 지금 이게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두 분이 좀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너무 심각한데 오늘 아침에 나온 주간조선 기사입니다. 제가 제목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단독. 중암보훈병원도 뚫렸다.
응급실 뺑뺑이로 국가 유공자 사망. 공공기관도 지금 의료 공백이 심화돼서 15시간 대기하다가 사망으로 이어졌는데 여기 지금 전공의가 110명인데요. 8명 있대요. 그럼 당연히 일손이 모자르고 환자는 원래 넘쳐나는 건데 당연히 비상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근데 의료 공백이 없다, 내가 가봤다, 어따 대고 거짓말을 사람 생명 앞에서 합니까? 저건 사기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어제 조선일보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아마 술 엄청 먹었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질문하면 국민들이 힘들어하시니까 어쩌고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을 텐데 갑자기 아니 좀 가보세요 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저 인간은 누군가 좀 이거 좀 해주려고 물어봤더니 이상한 답변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둘 중에 하나겠죠. 본인 마음대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아래에 있는 소위 아까 말 쫄자 한동훈 쫄자 말고 대통령실 쫄자들이 거짓 보고 쫄병들이 가짜로 보고를 해서 잘 돌아갑니다.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대통령님 뭐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비상체계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기사가 이런데 이거 기사 믿지 마세요. 현실 안 이런 예를 들면 간신배들이 소위 친일파들이 그 아래 득세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잘 돌아간다고 하니까 돌아버린 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문제라고 제가 지금 정식으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질문을 해야죠. 방금 의료 현장을 많이 다녀봤다고 그러셨는데 언제 가셨나요? 우리가 대통령실 출입 기자인데 우리가 파악한 일정으로는 최근에 간 적이 없는데 언제 가셨나요? 물어봐야죠. 그래야 거짓말을 못하죠. 기자들이 팩트 체크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러니 마음대로 얘기해버리는 것 아닙니까? 어제 기자회견 하기 전에 국정 브리핑이라고 혼자서 42분간 떠들지 않았습니까? 뭘 얘기했어요? 다 잘 살게 됐다. 아이고 그렇게 잘 살게 됐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42분간 뭐 41분이라고도 어쨌든 간에 혼자 그렇게 떠들 때 기다리면서 뭐 합니까? 팩트 체크라도 하면서 기다려야죠. 아마 그 혼자서 국정 브리핑 하기 전에 기자들한테는 그 회견문을 미리 줄걸요? 그러면 그 전에 파악이 되고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40분 이상 들으면서 파악을 해야죠.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뭐 이번에 우리가 뭐 완전히 살게 됐더라고요. 들어보니까 IMF가 경제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는데 이건 주요 선진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듣기에는 아이고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살게 됐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른 파악을 해봐야죠. 어떻게 됐나? 어떻게 되기는 어떻게 돼요? KDI,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은행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 2.4로 잡아가지고 지난 5월 전망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어요. 그 다음에 올해 2분기 GDP, 국내 총생산 성장률 마이너스 0.2%로 전분기보다 역성장했어요. 아니 이런 걸 지적을 해야죠. 길게 얘기하려면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본인이 뭘 알아서 이렇게 수치 들어대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면 쓸데없는 질문 길게 하지 말고 이런 거 딱 준비해가지고 방금 대통령께서 어찌어찌해서 살만하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런 자료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는데 왜 다를까요? 이렇게 물어봐야죠. 하나만 더 합시다. 고용률이 30개월 연속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그래요? 완전히 살기 좋아졌네. 그런데 왜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그러면 통계청 자료를 얼른 찾아봐야죠. 맞나? 어떻게 나옵니까? 통계청 자료. 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지난달에 60대 이상에서 고용은 27만 8천 명 증가했는데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은 14만 9천 명 감소했어요. 딱 유리한 자료만 딱 가지고 실제 청년 실업률 이런 것은 딱 감추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건 이것만 얘기한 거지 이걸 왜 빠뜨립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이걸 물어봐야죠. 그걸
그냥 그런가 보네. 뭐 준비를 많이 했네. 오늘 길게 하네. 뭐 그렇게만 하고 있어요. 그런 걸 공부를 안 했으면 이건 정말 기자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벨도 없고 폐기도 없고 기계도 없지만 공부를 안 했으면 그렇게라도 물어봐야죠. 계속 지금 전 정부 탓을 하시는데 뭐 400조 뭐 빚을 졌니 어쩌니. 언제까지 전 정부 탓하실 겁니까? 그거라도 물어봐야죠. 그런 거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한테 기회가 오면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다시 들어보겠지만 딱 하나만 아까처럼 김유정 의원님 말씀하신 그 경향신문 기자처럼 뉴라이트 뭐 딱 하나 물어보든지 반국가 세력이 뭐요? 이렇게 해야지. 그 중요한 김건희 문제 물어보면서 이거하고 막 세 가지 네 가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랬어요.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 오면은 그때도 거부권 행사하실 겁니까? 옳지 잘 물어본다. 그러면 딱 그것만 물어봐야지. 거기에다가 그리고 뭐 또 제2 부속실은 어떻게 할 거고 또 뭐 특검 저 뭡니까 감찰관 뭐야 그거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 네. 그거는 사실 뭐 어렵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듣고 아이고 질문이 너무 많고 뭐 어려워서 그러면서 대답은 어떻게 합니까? 전혀 엉뚱한 얘기 해버려요. 왜? 제가 보기에는 뭐 기억이 나빠져가지고 하나밖에 못 기억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듣는 사람한테 빠져나갈 구멍을 줘버린 거예요. 기자들이. 딱 물어봐야지. 그 질문 한번 들어봅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일보 허준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이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했잖아요. 사실 검찰 조사 과정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이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여쭙고 덧붙여서 제2부속실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공식화가 될지 그리고 나머지 한 축인 특별감찰관 우리가 언제 만나볼 수 있을지 여쭙겠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좀 답변하다가 빠뜨릴 수도 있겠습니다. 빠뜨릴 질문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한 자락 깔잖아요. 그러니까 기자한테 질문 기회가 오면 국민을 대신해서 딱 내가 이걸 물어보고 대통령이 뭐라고 답하는지 거짓말을 하면 물어보겠다. 딱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그냥 이거 중계가 되지 내 돈 얼굴 나가겠지 멋있게 해봐야지 이런 생각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전 딱 질문을 저 기자가 뭐 멋있어 보이려고 했는지 욕심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 같으면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아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냈는데 이거 잘된 수사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답변을 하면 보강 질문 하나만 던지면 됩니다. 윤 대통령도 이 사건에 대해서 청탁금지법이라는 거 하나만 적용을 했겠느냐. 과거에 그렇게 안 한 예가 너무 많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박근혜 최순실 때 적용됐던 법이요. 특가법, 형법, 별의별 법을 다 갖다가 해가지고 징역을 20년, 30년, 40년씩 때렸어요. 그 예를 갖다가 설명을 해주면 윤석열 대통령이 꼼짝을 못할 것 같은데 하나만한 질문을 하니까 하나만한 답이 나오는 거 아닌가. 저는 근데 저기서는 질문하는 사람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만 하다고 얘기한 게 뭐냐면 저기 마이크에 잡힌 게 있잖아요. 대변인이 잘 접어 안 보이게 잘 접어 이렇게 얘기한 거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다 보면 말씀하신 경향신문 제외하고는 다 보수적인 신문 에 대한 기자들로 다 도배질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대변인 마이크에서 새어나온 내용 보면 다 그 플랜이 짜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원칙이 이러겠죠. 질문은 뭉뚱하게 해. 그리고 요렇게 이런 방향으로만 가. 대통령이 이렇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전 이런 식의 발상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어제 회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통령이 저렇게 예를 들면 뭔가 좀 힘을 주고 있었던 이유는 저런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아마 저런 시나리오 없고 그냥 마구잡이로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에 질문을 계속 할 수 있으면 저는 아마 너덜너덜해졌을 거예요. 어제 대통령. 심지어 어제 대변인 저 사회본분 있잖아요. 정혜전 대변인. 저분도 TV조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변인도 다 똑같은 그 나물의 그 밥들끼리 하나만한 일을 어제 한 거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 대변인이 지금 김수경 대변인이 통일부 차관 가고
후임으로 온 사람인데 제가 제 기억에 역대급으로 과거 청와대 시절부터 해서 대통령실 청와대 대변인이 그렇게 쌈딱인 건 시쳇말로 처음 봤습니다. 매우 마음에 들어 한다는 거예요. V1, V2들이. 그래서 그렇게 쌈딱처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대통령의 그 태도가 기자회견 하면서 적어도 1시간 넘어갈 거라는 거는 몇 번 안 해봤지만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펜과 메모지를 준비를 해야죠. 질문이 2개, 3개 나오면 기자들이 하나만 묻고 기회가 없으니까 떡 본 김에 뭐 지낸다고 2-3개 물을 수 있죠. 그럼 메모에 가면서 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적어도 기자들, 국민을 대신하는 기자들에 대한 예의고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질문이 많아서 빠뜨릴 수도 있겠는데 다 빠뜨리고 딴소리 했잖아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서도 미안해하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본인 입맛대로 골라서 대답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건 매너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냥 제일 황당했던 건 이부속실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어제 김건희 여사 명품계 관련해서 물어봤을 때 공간이 없어서 못 만들고 있는데 좀 살펴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덧붙인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옛날에 청와대 같으면 공간이 있어가지고 넓어가지고 영부인들이 쓰고 이런 공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좁아가지고 지금 보고 있다 이러는데 누가 옮기라고 했어요? 누가 옮기라고 했길래 국방부 밀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부속실은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건데 공간이 적네, 넓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그리고 얼마나 큰 사무실을 쓰게 하려고 공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팀원들 몇 명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 이 말도 거짓말인 게요. 그날 본인이 외교안보 특보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용산 사무실에다 그걸 뒀다고 얘기했잖아요. 제2부속실 얘기는 그 전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2부속실 얘기했을 때는 공간이 없었는데 외교안보 특보를 만들 때는 공간이 생겼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저렇게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과학을 얘기하면 사람이요 사과 같은 게 있으면 한 5개에서 7개는 한눈에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질문 3개를 갖다가 잘 모르고 빠뜨린다라고 얘기하는 건 비과학적인 사고방식이죠. 그걸 어떻게 무슨 막 10개 질문을 했다면 제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저건 항상 세트로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죠. 특별감찰관하고 제2부속실 설치하고 김건희 디올백은 근데 뭐 그거를 뭐 길다 뭐 어쩌다 한 자락 까는 걸 보고 내가 본의 아니게 그 중앙일보 기자한테 미안하게 됐는데 사실 그나마 중앙일보 기자 질문은 이해하기 쉬웠어요. 그건 뭐 뻔한 거니까. 지금 뭐 다 준비를 못해서 저기 하는데 중앙일보 기자 미안합니다. 그런데 다른 기자들은 뭐 물론 제가 그 형식에 매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냥 뭐 언제 자기 차례 올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뭐 대충 짜놓고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 질문을 하게끔 해야죠. 딱 물어보고 아니면 아니 그건 사실과 다른데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야 거짓말을 못하고 그러는데 추가 질문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 자기한테 한번 오면은 그냥 뭐 몇 가지 다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거 하고 또 듣는 대통령은 이거 펜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해버리니까 지나가 버려도 그냥 끝나버리고 아니 내가 아까 이건 물어봤는데 왜 이건 대답 안 해요? 이렇게 또 용감하게 얘기할 놈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꼼짝 못할 질문을 해야죠. 꼼짝 못할 질문을. 할 게 참 많잖아요. 아까 신은기 대표님 만약에 내가 기자라면 그런 질문을 했을 거다. 그러는데 김유정 의원님이나 신은규 대표님 두 분 다 대변인을 해보셨지만 질문이 중요하잖아요. 질문을 안 하면 답변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내용을 장악해서 아주 꼼꼼하게 포위망식으로 질문을 한다 그러면요. 답하는 사람은 손에서 땀이 나고 이마에서도 땀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근데 질문하는 사람이 느슨해가지고 이거는 뭐 답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통과 의례처럼 저렇게 나이브하게 해버리면은 아니 답하는 사람 너무 좋죠. 그냥 뭐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A를 물어보면 C를 대답했다가 막 논점을 흐리고 이게 되겠냐고요. 국민 앞에서. 이게 대한민국의 수준입니까? 아니 그리고 얼마나 겁쟁이면 MBC 아들 한 번도 마이크를 안 줍니까? 전 그냥 뭐 이런 게 있지. 아이, 간장 김치만한 속이라. 네 진짜. 제가 여기서 잘난 체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좀 죄송한 말씀인데 처음으로 이제 지방선거가 실시가 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민주당 쪽에서 조순 서울대 교수를 영입을 해서 서울시장 후보로 냈지요. 그때 당시에
김대중 총재가 이제 정계 복귀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돌아와 가지고 지방선거를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계속 지방선거를 주장을 했죠. 근데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안 하고 그냥 동교동에서만 이렇게 딱 움직이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때 이제 기자들이 항상 동교동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선거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그때 뒤에서 김대중 그때 당시 아태재단 이사장이었는가요? 조순시장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조순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이 되면 지원 유세를 하실 겁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했더니 딱 놀래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뭐 내가 뭐 가서 도움이 되고 또 지원 유세를 좀 해달라는 요청이 오면은 할 수도 있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정계 은퇴를 하고 영국으로 망명 아닌 그 해외를 떠났잖아요. 돌아와가지고 그냥 있던 중에 본격적인 정계 복귀 의사를 밝힌 거거든요. 지원 유세를 하겠다는 말은 정치활동 재개. 그 다음날 모든 신문에 일면이 김대중 정치활동 재개 시사 이렇게 뜨는 거예요. 질문을 해야죠. 질문을 제대로. 잘난 척할 게 하나 더 있는데 너무 오늘 제가 잘난 척을 많이 하면 죄송하니까 그거는 빼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런 글을 하나 적어왔어요. 김영민 서울대 교수 아시죠? 글 재밌게 잘 쓰시는 분. 새로 나온 가벼운 고백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대답하기만큼 어려운 것이 질문하기다.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질문을 하고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 명료히 알아야 한다. 구체적 대답이 가능한 질문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답이 불가능한 수사적 질문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아니면 질문 자체가 곧 대답이 되는 질문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서 첫째는 연구자들이 하고 둘째는 정치인들이 하고 셋째는 선사들이 한다. 선사 그러니까 선승 뭐 그런 도인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 명료히 알아야 된다. 대답하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질문하기다. 정말 100번 옳은 얘기예요. 기자들이 제대로 질문을 해야지 그냥 뭐 나 같으면 뉴라이트가 뭔지 모른다라고 하면 김정은 원장님 대통령실에 책 몇 권 있습니까? 이런 질문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저한테 그러십니까? 너무 많아서 그때는 이사 갈 때 버리고 갔을까요? 많아가지고. 근데 제가 볼 때 책을 안 볼 것 같은데 뭐 책 꽂아 놓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자, 2부에서 예고해 드린 대로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천하람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의 천하람. 겁나게 반가워 불어요. 아이고, 저도 잘 지내요. 온다 하다가 이게 저도 뭐 개혁신당 총선 치르고 뭐하고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이제 인사를 드립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원내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 보시니까 밖에서 평론하시던 것과 좀 다른 게 있습니까? 조금 다르죠. 그리고 이제 사실 저도 이제 초선이고 그러면은 거대 정당 소속이면은 좀 놀아도 될 시기입니다. 사실 저도 다른 정당의 이제 초선 의원님들 보면은 조금 이제 의정 활동에 적응하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사람이 셋밖에 없으니까 이제 압축 성장을 해야 되고 이제 일당 100까지는 몰라도 뭐 10, 20은 해야 되니까 사실 경험해 볼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당은 작지만 그만큼 역할이 커서 이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라는 걸 짧은 기간에 느끼게 되고 또 평론할 때보다는 그래도 뭔가 플레이어로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가 뭐 큰 당은 아니지만은 훨씬 더 재미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보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원래 기둥이 크면 숨을 곳이 좀 많은데 속성반에서 또 마음껏 근데 워낙 잘하고 계시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역시 우리 천하람 의원이구나 정말 성원합니다. 아유, 뭐 열심히는 하는데 이게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대통령이실 것이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정치에 좀 어떻게 보면 능통하시고 조금 정치적 공간을 열고 야당과도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은 정치가 훨씬 더 재미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과의 대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여당과도 소통이 안 되고 뭐 싸우고 그러시니까 이게 뭔가 절충안이나 뭐 재미있게 타협안을 하고 좀 주고받고 이런 부분들이 잘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재미가 이렇게 자꾸 표현이 재미가 그러는데 아무튼 의미나 보람이나 국민을 위해서 뭔가 성과를 내는 것 자체가 잘 안 나올 때들이 많아서 뭐 답답할 때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재미없다는 말씀 공감해요. 요즘에 사는 재미가 없어요. 예, 정치도 그러니까 예전에 DJ 뭐 YS 이런 분들 계실 때는 조금 약간 대하 드라마 같은 그리고 깊은 바다 같은 정말 딥블루 같은 그런 느낌의 정치였다면은 요즘은 약간 막장 1일 드라마인데 등장인물이 연기를 잘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주연 배우가 연기를 잘 못하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정치라는 드라마의 수준도 많이 떨어지고 재미도 덜한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어볼 게 좀 많은데 방금 그 얘기 하셨으니까 그거부터 먼저 좀 물어볼까요?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밥도 안 먹겠다고 이제 뭐 취소해버리고 그러는데 네. 천하람 의원님 보시기에 둘이 완전히 갈라선 것 같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서로 미워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정도로 국민 여론이 악화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여당에.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죄송합니다. 개입을 해보려고 원희룡 장관을 밀어보려고 했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인기가 계속 좋다면은 뭐 울며 거자 먹기로 본인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배은망덕하고 국민의힘 여기 뭐 말 안 듣고 뭐 마음에 안 들고 해도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만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나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끝났다. 배은망덕으로 정리된 것 같습니다. 뭘 배은망덕했다는 거예요? 자기 하라는 대로 안 하면 그렇죠. 배은망덕입니까? 네, 그렇죠. 자기가 다 키워줬는데 뭐 법무부 장관도 시켜주고 비대위원장도 시켜주고 다 키워줬더니 이제 와서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키우던 주인을 뭐 이렇게 문다, 뭐 약간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여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망해가던 당을 내가 정권 교체시켜줘서 여당 만들어줬더니 내 말 안 듣네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이게 이제 아마 대통령실에서 아직 공식 발표는 안 한 것 같은데 뭐 연찬회에 불참한다는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불참한다고? 대통령께서 원래 연찬회에 참석했습니까? 지금까지 거의 매번 참석했을 겁니다. 이번에도 참석을 예정하고 준비해 왔던 걸로 저는 들었는데 보통 보면 이제 대통령께서 가서서 어퍼컷 하시잖아요. 예, 어퍼컷을 그거 했죠. 의원들 계속 하시고 뭐 이제 지난번에 뭐 욕 먹더라도 그렇죠. 술 한잔 하겠다 제가 그런 욕 얘기도 먹을 하고. 테니까 뭐 맥주 한 잔씩 합시다 예, 하면서 예. 이제 맥주 한 잔하고 어퍼컷 하는데 그 좋아하시는 어퍼컷도 하러 안 오실 정도로 나는 한동훈 대표 하는데 안 간다 이런 입장이 완고하는 그러면 걸로. 탈당을 하지. 근데 또 그러기에는 뭐 보호받을 곳이 없다는 그 두려움이 더 크시겠죠.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를 쫓아내든지.
그럴 뭐, 힘도 없는 거죠, 뭐 지금은.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냥 못마땅해 하면서 삐져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저는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면에서 높게 평가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준석 대표한테만 삐지시는 줄 알았는데 모든 당대표에게 공정하게 삐지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준석 대표랑 티격태격 할 때는 저희가 다 보면 약간 세대 차이도 있고 서로 뭔가 생각도 다르고 이준석 대표도 사실은 뭐 예사 사람은 아니고 좀 별난 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원만한 정치 경험 많은 김기현 대표랑도 결국은 티격태격 하다가 김기현 대표도 막 페이스북에 글 올리고 나 당대표 안 할란다 하고 뛰쳐나가 버린 사태도 왔고 그러면 원래 이 사람들은 인연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인연이 돈독한 한동훈은 괜찮겠지 해서 와서 봤더니 한동훈 대표랑도 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공정하게 잘 삐지신다. 저는 뭐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저는 뭐 한동훈 대표도 잘하고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네. 적어도 이번에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는 뭔가 좀 대안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냥 상식이니까 상식이죠. 한동훈 대표가 대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건 옳다고 봐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걸 이야기했다고 저 새끼 내 말 안 듣네 밥도 안 먹어 이렇게 하면 그거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 2,000명을 들고 나왔을 때도 사실 야당의 반응들도 조금 미묘했습니다. 민주당도 2,000명 좀 많고 급격하긴 한데 의사 증원은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조금 미묘한 반응이 있었는데 그때 여의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2,000명을 세게 던진 거는 나중에 타협을 해서 의사단체와 타협을 예. 하면서 절충안을 찾아가겠거니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이나 기존의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시도들과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나름의 판단들이 많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한 명도 못 줄인다. 근데 이 말도 사실은 거짓인 게 실제로 정원은 1,490 몇 명으로 줄였어요. 한 명도 못 줄이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서 본인들이 줄이기 못하니까 20% 정도는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줄여라 해서 약간의 공간을 열어줬던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 정도까지 상황이 약화됐다고 하면 뭔가 타협을 할 수 있는 숨구멍을 틔워줘야 되는데 그거는 또 완전히 막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김한규 의원 아버님의 이런 안타까운 사례, 그 응급실 뺑뺑이의 사례도 최근에 많이 국민들 안타까움을 사고 있고 또 김종인 위원장도 낙상 사고가 있으셨는데 김종인 위원장조차 20몇 군데를 도시다가 정한돼서 원래 다니시던 병원에 갔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 권역별로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지금 아프면 큰일 난다 예. 라는 생각이 다 사로잡힌 상황에서 대통령 오늘 아침에도 나오셔가지고 의료 현장에 문제는 좀 있지만 비상 대응 뭐 잘 되고 있다. 큰 문제 없다. 너무 안일하게 그냥 국민 눈높이와 너무 동떨어지게 있으셔가지고 야 이거는 참 그 주치 있으신 대통령님이시니까 괜찮으시지 이게 일반 국민들이 거기에 얼마나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래요. 대통령은 주치에 있으니까 상황을 모르고 물정 모르고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데 개혁신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의료대란 해법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주영 의원이 저희 당에 이제 3명 중에 1명 있는 분인데 그분이 소아 응급 의료를 담당하시던 예. 의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이게 기존에 이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원점에서 재논의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의사단체들도 들어오고 뭐 전공의 비대위들도 들어와서 논의할 공간이 열린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장관이나 차관 같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좀 물러나줘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협상 테이블을 꾸려야 되고 그런 다음에 바이털과에서 응급의학이나 바이털과를 다루는 의사들에게 너희는 성형외과나 피부과 못 가서 온 사람들이잖아. 앞으로 의사수 늘려가지고 성형외과 피부과 단가 떨어지면 낙수효과로 너네 과로도 오겠지.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소명의식과 근무 여건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장비의 문제라든지 인력의 문제라든지 뭐 지방 의료 수가나 바이탈 수가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얘기를 해야지 그냥 의사 수 늘리면 너네 과에도 부족한 의사들 올 거야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잘 전달하는지 모르겠으나 요약하면 원점에서 문제를 다시 논의하면서 바이탈 과의 기본적인 지금의 어려움을 본질적으로 다루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대안 얘기한 것과 관련해서 요즘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이 지난번에 천하람 의원님께서 CBS 김현정 뉴스쇼인가 거기에 나가서 정신 박힌 사람들이라는 그 얘기가 아주 화제가 됐는데 네. 아니 지금 이런 문제도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들은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천 의원님이 보시기에 윤 대통령이 저렇게 고집을 꺾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뭐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저도 뭐 대통령의 참모나 뭐 국무위원이나 뭐 이런 분들을 다 싸잡아 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분들 중에 뭐 관료 중에 승진이 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뭐 괜찮은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다만 말씀드렸던 거는 김문수 전 지사나 뭐 이준수 방통위원장이나 뭐 이런 그 약간 좀 과거 지향적인 아니면 이념적으로 극단적인 분들을 계속 임명하면 점점 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건전한 분들이 안 올 거다라는 걸 강조하는 취지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 주신 부분에서도 현실을 잘 전달하고 대통령에게 노선 변경을 주문할 수 있는 분들은 다 떠났습니다. 대통령이 경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제가 대통령실에 그 대선 캠프 때 꽤 열심히 하고 활약을 해서 초기에 대통령실에 들어갔다가 조기에 나오신 분들하고 얘기 들어보면 대부분 다, 그러니까 대부분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제가 겪었던 많은 분들은 쓴소리 했더니 경로하시고 결국은 쳐냈다. 좀 밀려나더라. 못 버티게 되더라. 그러니까 다 그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한동훈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 조금 얘기해도 지금 이 난리가 나는데 대통령실에 뭐 선임행정관,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거 나만 아겠습니까? 그거를 뭐 장관, 차관들은 바보입니까? 그거 다 알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거는 한번 갔는데 왜 물러나냐? 우리 할 수 있다. 의사들 함락시키기 직전이다. 나를 따르라 하면은 거기다 대고 누가 고언을 하고 현실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저 그런 면에서 이게 제정신이라는 표현 너무 좀 강한 표현이지만 어떤 소신이 있고 용기가 있는 참모들이 잘 안 보이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게 설령 마음엔 있더라도 외부로 표출하기 굉장히 어려운 대통령실의 업무 환경, 문화가 자리 잡힌 거 아닌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제정신 박힌 놈은 못 버티고 딸랑딸랑 하는 놈만 살아남고 네. 결국은 슬게 빠진 놈들만 있다 그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보셨을 때 야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좀 야 수정하자 하는 게 다 안 되는 게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회 운영위도 들어가시죠? 예, 예. 이번에 보니까 그 질문 하셨던데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드레스룸하고 사우나 이걸 고치는데 돈을 엄청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번에 그 얘기한 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국정 운영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잘하고 계셨으면은 사우나 좀 하실 수도 있죠. 대통령이 대중 목욕탕 가시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리고 사우나 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뭐 사우나 그 자체가 본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과연 공정한 경쟁 입찰이 이루어졌는지 적절한 비용이 집행이 되고 전체적으로 투명하게 잘 관리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국회 운영위원으로서 자료 요구도 하고 따져보고 하는데 뭐 잘 안 줘요. 그냥 자기들 믿어달라. 그냥 우리 잘하고 있다. 근데 솔직히 그 말만 듣고 어떻게 저희가 믿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질의했던 것이고, 근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거 뭐 보안시설이고 뭐 해서 안 된다 얘기하는데, 글쎄요, 그거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감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우나가 없는데 만들었답니까? 아니면은 있는데 새로 고쳤답니까?
저도 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아마 새로 없었던 사우나 시설을 만들었던 걸로 저는 알고 없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조그마한 도크는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뭐 욕탕은 당연히 뭐 욕조는 당연히 있었겠죠 기존에. 예. 근데 이제 뭐 뭔가 뭐 사우나를 할 만한 말 그대로 이 뭔가 이 뭐 훈증을 할 만한 뭐 그런 시설이었는지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 한번 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 보기에는 전혀 없지는 않았을 거고 또 이거 증축하는 것도 드레스룸 사우나 한 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생각이라기보다는 김건희 씨가 이렇게 만들어줘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저희가 뭐 알 방법은 없지만 저는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돈은 얼마나 들어갔답니까? 그게 지금 예산이 완전히 완결돼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건축 예산으로 편성된 것만 해도 28억 원 정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경호시설을 보충하기 위한 예산과는 또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됐냐라는 거를 명확하게 지금 100% 다 검증이 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그 최근에 보면 또 조그만한 한옥 정자 같은 거가 추가로 예. 됐는데 그거는 한 8천만 원 내외 정도 소요됐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옮겨가지고도 말이 많고 오늘도 그 얘기를 하던데 전 정권이 빚을 많이 져가지고 나라가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정권이 빚을 많이 진 게 뭐 때문에 그랬는지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설사 그렇다고 하면 더 아껴서 쓰고 줄여야지. 빚을 많이 넘겨줘서 힘들다고 하면서 사우나 늘리고 드레스룸 키우고 이렇게 하면 어떤 국민이 그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긴축을 해야 될 때는 긴축을 해야 되고 물가가 너무 오르면 시중에 돈을 좀 줄이기도 해야 되고 뭐 다 있는 겁니다. 정부의 역할이 있겠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긴축을 하겠다, 고통 분담을 하자 국민한테 말씀을 드리려면은 결국 본인들이 더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은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처음에 잡아놨던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됐고, 또 관저와 관련해서도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업체가 또 수의 계약을 통해서 했던 것들 아니냐. 이게 정말 철저하게 혈세 하나하나를 제대로 한 푼 한 푼을 아껴 쓰고 있는 거냐. 의구심이 들다 보니까 참 국민들 입장에서 이 고통 분담의 요청이라는 것이 좀 공허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여쭤봅시다. 네. 만약에 우리 천하람 의원님께서 이 다음에 대통령이 되시면 용산에 계시겠습니까? 청와대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저는 단언하는데 용산을 다시 쓸 대통령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저도 뭐 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있을 공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용도도 아니고, 뭐 너무 화려해야 된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외국에서 정상이나 손님들이 오셨을 때 건물이나 공간에서 주는 품격이라는 거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옮겼지만 그런 거는 전혀 없거든요. 똑같이 구중궁궐화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청와대는 죄가 없었다라는 걸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면은 또 아마 수많은 보안공사나 또 다시 뭐 도청, 감청, 뭐 대응, 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거라서 저는 아주 높은 확률로 다음 대선에서는 대통령실 주요 기능의 세종시 이전을 여야 모두가 다 공략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개혁신당에서도 대통령 후보를 당연히 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게 될 텐데 그러면 저도 그렇게 하자고 주장할 겁니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용산은 너무 이상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좀 배렸고 어떤 의미에서는 청와대 다시 돌아가는 것도 보안에 문제가 있으니 그 외국에서 다 파악하지 않았겠습니까? 세세하게. 그러니 차라리 이번 기회에 세종으로 가자라고 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청와대로 돌아가든 세종으로 가든 어찌됐든 지금 용산은 누가 봐도 5년짜리인데 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기가 영원히 살 집 같으면 그렇게 뜯어고치고 많은 돈을 들여서 고치지만
5년 살 전셋집에 몇십억씩 들여가지고 그렇게 돈 들이고 처바르고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은 앞으로 뭐 대대손손 쓸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장담컨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관계가 어떻든 뭐 복잡한 모르겠고 국민의힘 후보도 절대 거기 계속 쓰겠다 얘기 안 할 겁니다. 예. 우리 천하람 의원님 원래 고향은 대구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순천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셔서 그런지 지난번에도 인터뷰할 때 쓰잘데기 없는 그리고 오늘은 배렸다. 전라도 사투리가 대구 사투리보다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더 요새는 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리고 또 그 남도가 이게 또 좋잖아요. 네. 정이 또 깊고 대구 분들이 정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푸근하죠. 예, 푸근하죠. 순천에 지금도 사무실이 있습니까? 네, 저 국회의원 사무실 이제 돼 있고 법률 사무실은 저희가 이제는 겸직이 금지가 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국회의원 사무실로. 그러면 지역구가 순천입니까? 제가 최근에 개혁신당의 순천 당협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순천 자주 가고요. 다만 이제 아직 임기 초고 또 제가 너무 막 이렇게 싸돌아다니면 우리 순천 지역구 의원님이 별로 안 좋아하셔서 그냥 적당하게 그냥 순천에서 뭐 원래 이제 친한 분들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잘 지내고 있어요. 순천 지역 기반을 옮기거나 버린 것은 아니시죠? 전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의원 숫자도 많지 않고 또 챙겨야 될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약속 드렸던 것만큼 뭐 전남이나 광주, 뭐 호남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순천 당협위원장이고 제가 거듭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비례대표를 어떻게 보면 편한 길로 이렇게 오느라고 지역구 출마 못한 건 맞는데 그런 만큼 호남 몫의 비례대표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개혁신당 얘기 나온 김에 예. 지금 허은하 대표 그리고 천하람 원내대표 이렇게 꾸려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요한 결정할 때 이준석 의원의 역할이 어느 정도일까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뭐 일상적인 결정을 할 때 다 물어보거나 이럴지는 못합니다. 왜냐면 서로 다 바빠가지고. 예. 근데 대체로 결정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약간 합을 맞춰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비슷하게 그러니까 안 물어봐도 약간 이심전심으로 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의원이 지금 당직을 뭐 이렇게 당대표를 하고 계시진 않지만 사실은 저희 당의 저는 대권주자라고 생각하고 가장 주요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사결정할 때 당연히 상의하고 가능하면 이준석 의원의 의견을 최대한 잘 존중해서 당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예.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수렴 정정을 한다거나 배후 실세라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까? 그 뭐 나쁘게 보자면 근데 뭐 저는 허은하 대표께서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또 이준석 의원과 합을 잘 맞춰서 하시려고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허은하 대표의 존재감이 이준석 대표에 비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 이건 제가 했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준석 의원에 비해 존재감이 대부분 다 떨어질 수밖에 없죠. 워낙 인지도나 뭐 화제성이나. 근데 허은하 대표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이준석 이후의 당대표를 맡으면서 어쨌든 저희 개혁신당이 연합 정당인데 이게 당이 막 쪼개지거나 뭐 막 나지 않고 이원욱, 조응천, 양양자, 금태섭 의원들 다 이렇게 잘 원팀으로 갈 수 있도록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것만 해도 좀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걸 좀 더 여쭤보냐면 네. 개혁신당의 스탠스라고 할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특검법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자율적이기도 하지만 뭐냐? 혹시 이번에 간호법 통과할 때 천하람 의원님은 찬성표를 저는 던졌나요? 찬성했죠. 그런데 이제 이주영 의원하고 이준석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그냥 모든 걸 자율에 맡겨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방법이 저희가 있습니까? 당론으로 정한 거는 최상병 특검법 찬성 외에는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 저희는 대부분의 이슈들에 대해서 자율성을 존중하고 대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거의 일치합니다. 근데 이제 간호법 같은 부분은 조금 생각이 각자 달랐던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각 당에서 좀
싸가지 없다는 건 좀 너무 과한 표현이고 조금 남들 눈치 안 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정당입니다. 저희끼리는 좋은 말로 소신파 정당이라고 예, 생각하는데 뭐 이준석 천하용인도 그렇고 뭐 조금박해 조응천 금태섭 뭐 그다음에 이원욱 의원님도 다 이제 약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어지간한 거는 당론으로 정하지 말고 그냥 좀 가능하면 자율에 맡기자. 그게 저희 스탠스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야, 뭐 개혁신당은 이거 도대체 어디 편이냐, 뭐 보수냐 진보냐 막 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저희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완전 조금 다른 느낌의 뭐 실용 정당, 뭐 마크롱식이다라고 좋게 볼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이 이렇게 표결을 하거나 메시지를 내고 정책을 해나가고 하면 100마디 말보다도 저희 당이 걸어가는 길이 쌓이면 아, 이 당은 이런 당이구나라고 조금 더 잘 보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투표하게 하고 그러는 것은 참 좋아 보이는데 네. 이제 국민들이 지난번 최상병 특검법 때 반대 당론을 정한 것을 보고 저희 반대 당론 정한 적 없습니다. 저희 최상특별법은 찬성 당론으로 당연히 지금까지 계속 했죠. 찬성. 그럼요. 지난번에 반대한 게 뭐였죠? 저희가 반대한 게 그때 뭔가 그 민주당하고 같이 노란봉투법 말씀하신 건가요? 그런 건가요? 예, 아마 노란봉투법. 그럼 최상병 특검법은 찬성 입장이십니까? 저희는 뭐 늘 지금까지 찬성이고 예.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늘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최상병 특검법은 지금 다시 거부가 됐는데 한동훈 뭐 특검법 발의 얘기가 나오는데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외통수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본인이 말해놓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이 말을 초반에 잘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반에 발의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한동훈 대표가 뭐 최상병 특검법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만들겠다 이랬으면 다 비웃었을 겁니다. 불가능한 영역이니까. 근데 발의는 가능한 영역에 있고 최근에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 받겠다고 했을 때도 제보공작 같은 거 넣어가지고 자기도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제보공작 민주당이 못 받을 줄 알고 그렇게 던졌는데 장경태 의원도 뭐 상관없다 받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는 외통수에 빠져 있고 제가 듣기로는 의원들에 대한 컨트롤이 너무 안 돼서 지금 제대로 착수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저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의원 10명도 못 모은다라는 거는 엄청난 치욕? 실제로 무능이라고. 그것 때문에 발의를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국민의힘에서 듣고 있기로는 상당히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법안 작업을 맡기는 의원도 지금 없고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 손들고 제가 그러면 그 법안 초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도 예. 없고 친한계라고 하는 분들도 사인할 거냐 물어보면 고민해봐야 된다. 이런 분위기들이 많아서 물론 한동훈 대표의 의지 부족도 같이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한 명 한 명한테 막 붙잡아서 와가지고 사인 꼭 좀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더 많겠죠. 근데 그 정도 의지도 못 내고 지금 약간 어영부영하면서 시간 끌고 있는 그렇지만 친한계 의원들도 굳이 꼭 해야 되나? 이런 분위기인 거는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발의를 못한다. 참 코미디네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제 본인이 뭐 예전에 이제 민주당의 뭐 파상 공세에도 맞서서 내가 일당백으로 막 뭐 하고 유능하고 세련되고 이런 느낌을 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의지가 없다면 국민 앞에 대국민 뭐 거짓말을 한 것이고 의지가 있는데도 못한다면 이거는 치명적인 무능인데 어느 쪽을 선택해도 이거는 큰일입니다. 제가 만약에 다음 대선에서 한동훈 대표가 경쟁한다면은 바로 물어볼 겁니다. 이거 의지가 없어서 못한 겁니까? 아니면 사람 10명 못 모을 겁니까? 그럼 뭐라 하겠죠. 근데 국민 앞에 본인이 선출직으로 나서는 첫 번째 약속을 어긴 정치인이다? 저는 대선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거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제가 아까 특검 착각을 했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때 개혁신당이 반대를 했죠. 맞습니다. 예. 그때는 왜 반대하셨나요? 저희는 탄핵이 가벼워지는 거에 대해서 늘 경계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서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탄핵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헌법재판소에서요? 하면. 근데 계속 지는 거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 승부수를 던져가지고 해야 될 때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 졌죠? 뭐 검사들 상대로 뭐 이런 것 저런 것 뭐 아직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간단치 않을 겁니다. 이번에 이진수 방통위원장도 임기가 워낙 짧았기 때문에 탄핵에 이를 정도, 파면을 할 정도냐에 대해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더불어민주당이 약간 양치기 소년처럼 될 수 있습니다. 탄핵 뭐 하든 말든 또 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예방적 탄핵, 그러니까 임기를 중단시키기 위한 형태로 탄핵을 과하게 활용하는 것이나 아니면 질 것 같은 탄핵을 해서 인플레가 되는 것은 우리는 좀 신중해야 된다. 이진숙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의문을 제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 청문회 보면은 이준석 의원이 과방위에 실제로 있는데 누구보다 뾰족하게 질문하고 뭐 잘합니다, 원래 그런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은 조금 다른 문제 아니냐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만약에 장관으로 그대로 임명하면 탄핵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거기에서도 물론 가정입니다만 똑같은 결론을 내릴까요? 네, 저희는 임기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도 예방적 탄핵을 함께 할 생각 없습니다. 청문회 중에 김문수 후보자가 답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뭐 아까 이제 제정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반헌법 세력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김문수 후보자가 굉장히 반헌법적인 것 아닌가? 그러니까 굉장히 부적절하고. 과거의 인물이고 극단적인 인물이고 사실은 국무위원으로서 고려할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런데 이제 탄핵이라는 거는 부적절이 아니라 이제는 탄핵 사유, 그러니까 불법 위법 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는 좀 구분되는 사유라고 보고요. 다만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그리고 일단 우리 일본에 대한 부적절한, 우리 역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뿐만 아니라 노동부 장관이면 노동계랑도 대화를 해야 되는데 무슨 보면 파업, 뭐 불법 파업하면은 무슨 손배 폭탄 터뜨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막 잔뜩 있습니다. 뭐 그런 분이 과연 노동계와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역사 인식의 면, 그리고 우리 뭐 임시정부를 비롯해서 뭐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 같은 우리 헌법 전문에 수록된 내용, 그리고 업무 역량의 면, 이런 종합적인 걸 어느 하나를 봐도 왜 이분이 노동부 장관을 해야 되는지 저희로서는 사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들여다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헌법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우리 역사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그리고 노동계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어느 것을 보더라도 노동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데 대통령이 인사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임명을 강행한다면 과연 법률적인 절차 때문에 이것을 그냥 놔둘 거냐, 아니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아무리 대통령 인사권을 갖고 있더라도 임명한단 말이냐, 탄핵을 해서라도 그 일을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 이게 충돌할 때 어떤 것을 따라야 합니까? 저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탄핵 제도를 그렇게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탄핵 제도를 써서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킨다고 해도 또 결정이 나오면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직무 집행이 정지되어 있는 기간 동안 아무리 이상한 인간이라도 또 공석인 거에서 오는 또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국정 운영이나 뭐 여러 행정의 면에서 없는 것보다도 못하다 평가 물론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사실 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관들의 임명에 있어가지고 국회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인사청문만 거치면 되도록 하는 문제고, 이게 기존에도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되어 왔지만 대통령의 인사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동의까지는 강화를 못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고, 저는 앞으로는 이제 이것이 개헌 논의가 됐든 아니면 여러 차원에서 결국은 동의의 형태로 가야, 이게 이제 여야가 계속 교차하고 뭐 정권도 바뀌고 해서
솔직히 서로서로 손대고 싶지 않은 분야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야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 극단적인 인물은 어쨌든 임명이 안 되게 되거든요. 좀 평이한 인물 위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전 장기적으로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바쁘신데 아주 긴 시간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유, 별 말씀. 끝으로 오늘 대통령 국정브리핑 기자회견 했는데 좀 보셨나요? 제가 조금 봤는데요. 예. 약간 이상한 거지만 대통령 언변은 좀 늦으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훨씬 술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이번에 대통령 국정브리핑 하신 거 그러니까 내일 금요일이죠. 내일 정도만 지나면 토요일에 정치 프로그램에서 한두 번 다루는 거 빼고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엄청난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저는 되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구조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알맹이 있는 얘기를 하실까. 의료개혁이나 당정 갈등이나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한두 가지 정도는 좀 확실하게 진척된 입장이 나오면 그거는 살아있는 얘기가 되죠. 살아있는 얘기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 얘기하다가 내일만 돼도 시들해지고 저는 그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을 잃어버리고 있고 무슨 말을 해도 그냥 그냥 대통령 하시는 말씀인갑다. 약간 그렇게 되고 있어서 저는 그게 더 큰 위기 상황 아닌가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응원 댓글이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잘 소개를 나중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좋게 봐주셔서 보물 천하람 의원님, 이양님이 그런 의견 주셨고요. 부산이대인님, 천 의원님 개혁신당 그런 건 안 궁금하고요. 정어리 TV 좋지? 아유, 맞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또 오시니까 우리 스튜디오 와서 빛이 나고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좀 자주 나와주시죠. 아이고, 예. 그리고 정어리 TV가 정말 너무 이렇게 정어리한 분들도 이렇게 막 너무 좋으시고, 참 빨리 너무 잘 자리를 잡으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천하람 의원님께서 패널로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더 큰일 하시니까 예, 성원하겠습니다. 아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천하람 의원 만나봤습니다.